무덤까지 법이 필요한 순간이면 생각나는 남자 히어로의 조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따뜻한 법을 좋아합니다. 따뜻한 밥도 좋아하고요. 우리 삶을 훈훈하게 하는 법, 국민정서법에 충실한 히어로 정상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법이 필요한 순간 쉽게 법을 풀어주는 법해설 히어로 서혜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히어로의 자칭 글로벌 특파원을 맡고 있는 정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네. 좀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가족이네요, 이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정상근 기자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 동안 뭐 일하고, 네, 육아도 하고, 네, 바쁘게 지냈죠. 우리가 뭐 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법이 필요한 순간이 좀 따로 있었을까요?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포털 뉴스에 검색을 하면. 그래서 똑같은 뉴스를 처벌하는 법을 좀 다양한 뉴스를 보고 싶다. 좀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막 연속 기사들이 똑같은 게 막 쏟아지니까 그죠? 맞아요. 네. 똑같은데 제목만 다르고. 제일 먼저 쓴 사람을 딱 하나 놓고 네. 나머지 똑같은 기사를 쓰면 이제 표절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뉴스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네. 저는 좀 잘못된 것을 전달했을 때 좀 책임을 강하게 지는 그런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미 씨는 혹시 뭐 난 이런 법 발의하고 싶다 뭐 있으세요? 전 한국 생활을 하면서 네. 제발 빨리빨리 하라는 말을 금지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죠? 빨리빨리 그렇죠. 없이 네. 살긴 쉽지 않은데 아무래도 좀 그게 적응이 좀 어려웠었나 봐요. 그렇죠. 더운 나라에서 왔으면 기본적으로 약간 느긋하게 생활 패턴에 익숙한 건데 네. 한국에 와서 진짜 빨리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어. 중동에서는 빨리 해라, 빨리 하세요 이런 거는 진짜 위급 상황에서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나오는 발언이 아니에요. 보통은 거의 좀 느긋하게. 그렇죠. 네. 듣고 보니까 이런 법은 좀 빨리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빨리 금지법. 네, 빨리 금지법 좀 빨리. 네. 그러니까요. 야, 근데 이 최근에 정말 이거 좀 법 개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것은 지난달 초에 이 서울의 한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라는 협박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이제 경찰들도 출동하고 또 그 백화점 안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모두 다 일단은 빠져나와야 했던 좀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소동도 컸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또 혼잡스러운 일도 벌어졌고 그리고 또 인천과 부산의 고등학교에서 뭐 폭발물을 설치했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많은 보도가 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을 상대로 한 협박글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 씨도 보셨죠? 예, 저도 뉴스를 봤는데 그 안동역 10년 전 안동역에서 만나자고 한 그 이야기가 화제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군가가 안동역에서 폭탄을 터뜨리겠다,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기대했던 그 행사가 취소됐고 무산이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워낙 좀 기대를 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컨텐츠였었는데 원래 그 장소에서 그렇게 좀 그 이벤트가 성사가 됐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좀 아쉽기도 했었고 네. 또 동시에 좀 화도 나고 그랬었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제 안동역 예. 협박글을 올렸던 사람을 잡고 봤더니 서울에 사는 10대 청소년이었고요. 그렇게 10대들의 좀 이런 네. 장난, 다들 장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장난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10대들은 미성년자 때문에 제대로 책임을 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네, 경찰이 좀 잘못 출동하게 만든 거잖아요. 실제로 네. 폭발물을 설치 안 했으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니까. 네. 그래서 보통 공무집행 방해죄나 뭐 협박죄 또는 이게 심각한 어떤 살인의 목적까지 두고 얘기했다면 뭐 살인 예비죄 이런 정도로만 처벌이 됐었고 또 실제로는 이게 끝까지 처벌을 할 수 있을지는 법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범죄가 너무 증가하다 보니 올해 3월부터 우리 형법이 개정이 되면서 새로운 범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공중협박죄 그리고 뭐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이런 것들을 신설하면서 이런 식으로 인터넷상의 어떤 공중을 대상으로 뭔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글을
보통 상습적으로 올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 번 올리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올리게 되면 조금 더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그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항상 이제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촉법소년에 맞아요. 대한 네. 이야기인데요. 이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도. 네네. 촉법소년 이제 다 알 거예요. 사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닌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는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거든요. 그것을 보통 저희가 촉법소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경찰력을 동원해서 잡아보면 이렇게 10대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10대 미성년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제대로 물릴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14세보다 더 이 연령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사실 계속 있죠. 네. 그런 논의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또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세미 씨가 함께 있기 때문에 또 여쭤보고 싶어요. 이집트에서는 미성년자 같이 이제 좀 어린 나이에 청소년 범죄를 예.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일단 한국이랑 연령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거의 돼요. 비슷하군요. 일단 18살, 만 18세 이하이면 청소년이고 청소년. 그다음에 만 10세 이하이면 이제 완전히 어린이로 보기 때문에 아이로 보기 때문에 네. 형사 처벌을 하지 않아요. 우리랑 좀 비슷한 상황인 것 네. 같은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 나이는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나이. 그러니까 뭐 만 12세, 만 13세에도 성인과 똑같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나요? 뭐 캐나다나 네덜란드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조금 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좀 낮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 다른데 7세부터 14세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어쨌든 이게 사안별로 조금 더 심각하거나 아기를 가지고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좀 사례별로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나이만 낮춘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여러 방향에서 지금의 만 14세가 맞는지 또는 뭐 이걸 좀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걸 좀 고민해봐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우리가 따져봐야겠지만 왜 유독 10대가 많은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래 뭐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이런 비슷한 사고들이 급증하고 있는지 원인을 사회적인 맥락에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고요. 그렇죠. 뭐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공권력이 투입이 되죠. 이 경찰들이 약 100여 명 정도 투입이 됐고 이 비용만 한 600만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하고요. 또 백화점에 손님들이 있었는데 그 손님들이 한 번에 쭉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한 손실이 약 5억에서 6억 원 정도로 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좀 여러 가지 낭비가 좀 크기 때문에 다른 공권력이 필요한 현장에는 투입되지 못하는 또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굉장히 맞물려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장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진다면 사회적 불안이 더 높아지고 서로 간의 불신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법이 필요한 순간 히어로. 이번에는 진짜 법을 만드는 히어로를 만나서 법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입법검증본부. 오늘 입법검증본부를 찾아오신 분은 요즘처럼 목마를 때 벌컥벌컥 들이키는 시원한 냉수 한 잔 같은 분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국회의원 히어로, 우리 농촌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농촌 어르신들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자칭 정업 고창의 현안 해결사 윤준병 국회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이렇게 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을 만난다고 해서 좀 이제 더 파헤쳐 볼 겸 SNS를 좀 이제 살펴봤는데요. 주전자 정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써 있던데 이 주전자 정치, 어떤 정치인지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어떤 정치로 이해하세요? 주전자 정치. 제가 그냥 생각으로는 이제 또 고창, 뭐 정읍 네. 이쪽이시니까 거기 이제 해참 먹고 이럴 때 주전자 이제 막걸리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렇게 이제 좀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시골 촌부들하고 네. 들녘에서 네. 앉아서 막걸리 먹는 정치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합니다. 맞았어요.
맞았네요. 내용은 그런 건데 네. 주전자 정치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제가 정치를 입문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지녀야 될 자세, 가치, 그 초심을 정치하는 기간 내내 좀 유지하고자 만드는 건데요. 늘 주전자는 따를 때 자기를 숙여서 따잖아요. 이게 겸손. 그다음에 주전자 안과 밖이 소통할 수 있도록 뚜껑 구멍이 있잖아요. 네. 그 소통. 그다음에 뭐 겨울철 뭐 이런 데 보면 물을 끓여서 드는데 주전자가 난로 위에 과감히 가서 뜨거운 난로 위에서 먼저 솔선수범. 몸위를 덮인다고 해야 되나요? 배워서. 네. 그런 희생 또는 헌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건데 그런 뭐 민생, 소통, 겸손 또는 헌신과 봉사, 뭐 용기 뭐 이런 가치들이 정치하는 내내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지금도 표방하고 있고 네.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하고 계신 이 주전자의 의미, 저는 이제 좀 처음에 단편적인 그 생각만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기자님은 또 이제 키워드 많이 뽑으시잖아요. 예, 그렇죠. 주전자 어떤 것 같습니까? 주전자. 예, 의미들이 다 좋아요. 이게 뭔가 주전자를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 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전자 정치. 대신에 이제 주전자는 원래 황색 색깔이잖아요. 하나가 더 나오네. 네, 민주당이니까 네. 파란 주전자 파란 주전자로. 네. 이렇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파란 주전자 네. 기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 고창, 네, 아름다운 곳인데 참 또 여의도에서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그죠? 좀 거리가 좀 되는데 지역구는 우리 의원님 자주 가십니까? 뭐 일주일에 이제 주중에는 서울에서 의정 활동하고 네. 주말에는 지역에 있는데 그래서 월출 금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요일 날 출근해서 금요일 날 퇴근한다. 월출 금퇴. 토요일 날은 현장 민원실이라고 소위 얘기할까요? 그걸 토요일 날 방문해서 듣고 대화를 나눈다. 뭐 이런 내용을 토방청담이라고 그래서 의견 청취도 하고 또 인사도 드리고 현안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모색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짝 얘기만 들어봐도 좀 인욕심이 있는 네, 또 맞아요. 윤 의원님이신데 우리 또 기자님도 좀 조사를 하셨죠? 네,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행정가로서 오랫동안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유명한 일화가 많던데 네. 교통 정책에 특히 일가견이 있으신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9호선, 이 9호선이 개통할 때 불리한 협약을 뜯어고쳐서 이 9호선을 지켜냈다라는 평가를 또 받으셨는데 이거를 뭐 요금을 조정하고 뭐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하셨었어요? 부분적인 손질보다는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자사업 전체를 가지고 재구조를 했어요. 그때 민자사업부 주체가 프랑스 기업이었는데 그 프랑스 기업이나 기존에 있는 그 주주들 요거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다 바꾸고 협약 내용에 서울 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자본 구조를 완전히 그 틀을 바꾸면서 명실공히 지하철 9호선이 시민의 발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본적인 개편을 했고요. 덕분에 9호선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근데 확실히 의원님 좀 추진력이 있으신 것 같고 또 좋은 의미로 약간 불도저 같은 좀 느낌도 있으신 것 같고 그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지금. 네. 세미 찬스. 예, 세미 찬스를 써보겠습니다. 네.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한번 결정하면 일단 밀고 나가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혹시 MBTI 검사를 해보셨는지? 그 얘기를 자꾸 물어봐서 한번 해보긴 했어요. 그러면 잠깐만 우리 기자님이 또 그래도 네. 한번 예측을 한번 혹시 제가 MBTI를 잘 안 해가지고 저는 주전자 정치 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셨을 때 들었을 때 일단은 E다. 그렇죠. E는 맞는 것 같고. 외향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제가 느낄 때 좀 상상력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N으로 이 N에다가 또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셨겠지만 아이 컨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N2를 느꼈어요. 예. F를 느꼈고 여기서 J로 가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한번 꺾어서 P로 가볼게요. ENFP로. 맞추신 거 아니에요? 저는 ENFP.
ENTJ더라고요. T세요? 아, 팀은 맞췄네요, 제가. 네. T 느낌 없는데? 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평소에 보좌관들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셨네요. 힘들어합니다. 어떤 면을 좀 아시는군요. 힘들어하시나요? 열정적으로 일하고 절실함과 간절함을 느낄 때 음.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더 행복한 또 국회의원을 둔 존재의 의미도 인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연의 일체가 되는 보좌진들은 늘 피곤하죠. 제가 일을 많이 시키니까. 같이 일을 많이 해야 돼. 듣기만 해도 피곤하네요. 행정과 정치를 두루 경험한 우리 윤준병 의원께서는 어떤 법안을 발의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입법검증본부에서 검증할 윤준병 의원의 첫 번째 법안은 뜨거운 햇볕이 돈이 되는 그런 법안인데요. 햇볕으로 연금도 받고 또 에너지도 아끼고 일석이조의 민생 법안. 바로 이겁니다. 야,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지금도 고속도로를 우리가 가다 보면 산기슭에도 있고 뭐 지붕 위에도 있고 농촌 곳곳에서도 이 태양광 패널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법안 이 따로 필요한가요? 필요하니까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입법하고 저도 좀 방송적으로 약간 극적으로 여쭤본 거예요. T입니다. 확실히 T예요. 당연히 필요하죠. 대화를 해보면 해볼수록 좀 T의 그런 면모가 보이시네요. 그죠? 네. 필요하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에 지구와 공존하면서 생활해 왔는데 이제 지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화석 연료 대신에 재생 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좀 공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화석 연료를 전부 대체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를 생산해내려면 네.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더 공급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농업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쌀이 좀 남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 폭락하고 그러면서 농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해 드리려면 농지나 이런 부분에서 쌀 생산하는 부분을 좀 줄이도록 만드는 필요도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는 게 영농형 태양광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도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도 이루어지도록 하면 햇빛이 좀 덜 들어서 소득이 좀 줄 수 있지만 줄어드는 대신에 태양광 생산에 의해서 생성되는 소득이 좀 주는 것보다 뭐 10배 이상 높으니까 돈도 벌고 뭐 또 지구도 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일석 N조.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태양광을 좀 늘려야 되는데 현재는 제도상으로 농지에 이제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그런 허가 조건, 이게 이제 일반 내용하고 동일해서 만약에 이용을 허가하더라도 8년이라는 제한이 있어요. 네. 근데 영농형 태양광은 실제 한번 설치하면 30년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8년 해가지고 철거했다가 다시 하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치할 수요가 명확하고 또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그런 활동이 가능한 일석엔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네. 네, 저는 이 법안을 두고 이제 햇볕 연금이라고 하던데 이 말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금이라고 할 정도의 수익을 얻으려면 이 태양광은 또 땅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넓게 설치를 해야 좀 돈이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에 좀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좀 이런 분들은 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대규모로 하기엔 좀 부족하죠. 그렇지만 소규모 자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있다면 그 내용은 굳이 연금이라는 틀 속에 안 넣어도 노후 보장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꼭 개인적인 땅뿐만이 아니고 공공용지라든지 뭐 유유지라든지 이것까지 묶어서 전체적으로 하고 집단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 더 인센티브를 주고 유도를 해 나갑니다. 소위 말하는 햇빛연금 뭐 이런 제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에너지 자립마을도 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틀을 만들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두 단계로 이득을 본다. 하나는 직접 참여해서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소득을 얻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집단적으로 이렇게 지분 참여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에서 나오는 이윤율이 있어서 그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의 소득 안정,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또 세민 씨가 눈빛이 지금 좀 네. 반짝반짝하거든요. 제가 한번 두드리고 싶었는데 뭐 시원하게 언제든 두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의원님 제가 세민 씨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아, 그래요? 네, 좀 긴장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 저희는 지금 이제 한국은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름에는 쨍쨍해서 이렇게 에너지 생산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렇게 한국 날씨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운 겨울에 햇볕이 이렇게 뭐 잘 나오지 않는다거나 그럴 일조량이 때는 적고 그렇죠. 이게 연금이 되려면 365일 내내 햇볕이 좋아야 하는데 이러면 약간 달쑥날쑥한 그런 연금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날씨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날씨를 우리가 그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충분히 좀 가질 수 있는 의구심인데요. 네, 뭐 그건 기후입니다. 그렇습니까? 날씨가 여름철에 너무 쨍쨍하면 패널이 잘 작동 안 해요. 걔도 더위 먹어가지고. 그래서 선선하게 제대로 된 적합한 날씨, 태양열이 유지가 되면 훨씬 작동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떼약볕에 직사광선이 세면 많이 올라갈 것 같죠.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리고 비가 와도 적정한 수준의 태양광은 작동합니다. 겨울에 춥잖아요. 옆에가 추워도 햇빛만 들어오면 태양열 패널, 태양광 패널은 작동합니다. 온도가 문제가 아니라 햇빛의 양. 양이 충분하면 뭐. 생산이 되는 거고. 세민 씨 답변 듣고 눈 바로 착해졌어요. 날카로운 눈매에서 지금 갑자기 딱 판단이 제가 가까웠는데. 배웠습니다. 수긍이 완전히 지금 된 거예요. 아,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꼭 날씨가 좋아야만 그렇죠. 최고의 뭐 효능을 갖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일도 차가 있어서 등락이 있겠죠. 그러나 한 달 뭐 또 1년의 평균을 내보면 지속 가능하게 일정한 평균적으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그런 내용들을 평균적으로 따져서 적정하게 얼마 정도를 주민들하고 공유하는 게 좋은지 그 연금액 산정할 때 그걸 판단해서 정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연에 기대는 거기 때문에 편차가 생길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네. 큰 편차는 아니다. 저는 이게 뭐 항상 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생 에너지를 이제 계속 만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게 혹시 주변 뭐 경관이나 아니면 뭐 토양이나 이런 거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뭐 훼손이 될 수 네 있고.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날카롭다. 이 영농형 태양광 제도라든지 농촌의 태양광을 보급 확대하는 내용과 연계해서 과거에도 많이 그런 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투기 자본들이 농촌 현장에 와서 그런 난개발 막 유도해놓고 일부 돈만 자기들이 가져가고 농촌 환경은 훼손되고 농민들한테 정작 돌아가야 될 소득은 별로 안 안기는 이런 문제가 과거에 있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번에 추진하면서 불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외부 투기 자본들의 유입은 최대한 억제한다. 그리고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특히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농지와 공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내용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가급적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농지와 에너지 태양광과 공존이 가능하고 또 농촌사의 뭐 경관이라든지 네. 미관이라든지 이게 훼손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같이 병행해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에너지로 전기도 아끼고 또 농촌 어르신들이 연금까지 받는 그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도 또 그 본 적이
김제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어. 그래서 이제 좀 가깝잖아요. 어찌 더 미남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 또 뭐 친척 어르신들이 또 다 김제 지내고 계시기 네, 때문에 네, 네. 제가 조금 더 특히 좀 냉철하게 이렇게 좀 법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많이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릴 걸 그랬어요.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지셨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하시죠 그랬어요. 그래도 뭐 이제라도 말씀이 돼서 좀 다행입니다. 그 두 번째 법안을 지금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법안이 참 의미 있는 법안인 게요. 22대 국회 100번째 또 법안이었다고 합니다. 농촌과 역시 연관이 돼 있는 법안이고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요즘 뭐 인구도 줄고 특히 농어촌에는 어르신들만 많이 있다 보니까 빈집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농어촌 빈집 그리고 정비 및 활용 특별 법안 먼저 발의하시게 된 취지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종종 그 뭐 김제라든지 이렇게 가보면은 많이 느끼거든요. 빈집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네. 저희 정읍구청이 마을이 한 1280개 마을 됩니다. 1280개 마을 다 돌았습니다. 오. 다 돌았는데 이제 농촌에 가보면 실제 빈집들이 많이 있죠. 뭐 다는 아니지만 뭐 꽤 많아요. 그리고 실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이렇게 사실은 방치돼 있는 빈집도 꽤 많아요. 그게 그동안 뭐 단편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본격적으로 진행을 못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시골 생활을 했는데 그때 새마을 사업하면서 지분 개량 사업들 쭉 해서 농촌이 예전에 볏집으로 이렇게 다 했던 지붕들이 다 개량돼서 반듯하게 바뀌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평가되는 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런 과정을 한번 해야 될 시기다. 그게 현대판 지분 개량 사업 비슷하게 빈집 정비 사업을 해야 된다. 빈집 정비를 하면 일단 미관이나 경관 좋고요. 농촌 공간을 재편하고자 하는데 기여를 합니다. 특히 명절 때 가면 차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냥 난리잖아요. 삼중 주차하고. 네. 그런 공간 정비해가지고 뭐 주차장으로 좀 쓰도록 배려하면 뭐 농촌 미관도 좋아지지만 공동체의 활동이 훨씬 나아질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도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태양광이나 이런 걸 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잖아요. 또 내용에 따라서는 집을 좀 고쳐가지고 외지인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재생해서 좀 쓸 수 있도록 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걸 본격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게요. 이제 빈집 농촌 빈집 정비와 이 활용에 대한 그 법안 말씀을 해주시는데 앞서 첫 번째 우리 살펴봤던 태양광 또 사업이랑도 또 연계가 되는 게 정말 좀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법안을 또 계획해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네, 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좀 정겹게 이야기를 나눌 때 또 세미 씨는 계속 또 매서운 눈빛으로 네, 지금 또 타이밍을 보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의원님 그 농캉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농캉스. 농촌으로 바캉스 간다. 네, 맞아요. 요즘 MZ 세대들 사이에 유행 트렌드인데요. 그 리모델링한 칩을 농캉스를 위한 칩으로 이용하기. 이 부분은 정세미가 제안해 봅니다. 네,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뭐 네. 그런 내용들을 또 염두에 두고 네. 빈집을 철거하기도 하고 빈집을 뭐 수리하고 해서 그렇죠. 숙박 또는 숙소로 네. 또는 농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배려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걸 하려면 정보 수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그런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 또 정보 관련된 내용을 수집하고 누구나 접근해서 활용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으로서 주변에 한국에 관광으로 오는 외국인들이랑 소통을 할 때 네. 한국의 냄새를 맡아보고 싶다. 이럴 궁금하죠. 때는 찾는 게 바로 지방인데 시골인데 이런 집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어레인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까부터 명함을 네, 실제로 그 캐대언 때문에 요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확 늘었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나죠. 그분들이 정말 그 시골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농캉스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네. 좀 이렇게 그런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농촌 B&B 같은 앱을 만들어서 네, 네, 맞습니다. 외국 분들이 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윤 의원님과 더불어서 또 우리 지자체들도 빈집 활용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윤 의원님과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눈 것 같은데 오늘 소감 어떠셨습니까? 편안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또 빈집 정비와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하고자 하는 취지들이 네.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농촌 공간 재편이나 또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 뭐 이런 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거리를 오가시면서 일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 또 이제 건강 관리도 또 잘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윤준병 의원님과 함께 시간 나눠봤습니다. 합법 대 위법, 알쏭달쏭한 현장, 놓치기 쉬운 생활 속 법률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이 필요한 순간 히어로의 사건 수첩. 네, 오늘도 AI가 그린 기막힌 상황을 들고 왔습니다. 세미 씨한테 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한국 사람이 유독 좀 눈치를 많이 살피는 장소가 어딘 것 같으세요? 글쎄요, 신혼집 갔던 장소? 그렇죠. 이제 뭐 남의 예. 집 이제 신혼집 갔을 때는 눈치 많이 보죠. 그렇죠. 제가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그것도 나름 내가 주고 싶은 선물 아니고 상대방이 보고 어떻게 감동받을 것인지 아니면 뭐 불만이 있을 것인지를 고려할 때가 많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신혼집도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 나눌 곳은 바로 지하철, 버스 그리고 도로입니다. 네. 특히 뭐 출퇴근길 지하철, 네. 버스에서 자리가 어디서 날지 네. 또 빈자리가 있을 때 이제 좀 비슷한 거리에 이렇게 서 있을 때 누가 갈지 뭐 이렇게 눈치를 좀 많이 보는 상황도 우리가 그렇죠. 경험을 하는데요. 이때 사실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날 하루의 체력이 이제 결정되기도 하고 정말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지하철이나 버스가 아닌 도로에서는 어떨까요? 눈치 없는 이것과 법이 만난다면 자 여기서 오늘의 사건 수첩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 AI가 구현한 오늘의 사건 수첩입니다. 오늘도 그림 속에 숨은 주제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미 제가 오프닝에서 여러분께 힌트를 조금 드렸습니다. 눈치코치 없는 이것과 법이 만난 상황이라고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네, 건물 입구 아닌가요? 그러네. 건물 남의 집에 입구이기도 출입구. 하고 예. 저 트럭이 이제 저 트럭 차주가 저 집의 주인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자기 집이 아니에요? 네, 주인이 집에서 못 나올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러니까요. 이거 특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엄청 큰 방해가 돼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멈춰서 자전거를 이렇게 밀고 가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방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저 자전거 뒤에 있는 게요. 네. 자 네, 맞아요. 트럭도 마이바땡도 지금 눈치 없는 상황은 맞고요. 자 이걸 네 글자로 우리가 뭐 한다고 하죠? 네 글자로 네. 불법 주차인가요? 불법 주차 아니에요? 그렇죠. 불법 네, 주차. 불법 주차, 불법 네. 주차 한다고 하죠. 설마 그렇게 문제를 제가 쉽게 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정답 불법 주차 맞습니다. 맞네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왼쪽 트럭 그림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단 트럭이 지금 굉장히 당당하게 주차를 해놨어요. 내 집 앞에 모르는 사람이 무단 주차한 저런 상황. 네. 뭐 당연히 불법 아닙니까? 네, 저건 보면은 이건 도로예요. 사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거든요. 그렇죠. 그대로 이제 신고하면은 네. 견인도 해갈 수 있고 경찰이나 이제 지자체가 보통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렇구나. 저 담을 넘어가서도 공간이 있다. 만약에 트럭이 그 안에다가 주차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저기 집에
집의 주인의 어떤 사유지를 침범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로교통법상의 어떤 불법 주정차 규율을 안 받아요. 근데 그럴 때는 견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견인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굉장히 사실은 조금 주인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아파트도 사유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아파트의 주민이 아닌데 네. 그 아파트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면은 그걸 이제 아파트 입장에서도 그냥 그 차를 끌어낼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일단은 그런 거는 사유지를 침범했기 때문에 아파트의 어떤 그 관리 차원에서 경고하고 사실은 끌어내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도로교통법상의 어떤 불법 주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저기는 이제 뭐 사유지 앞에다가 도로긴 하지만 네. 이 본인의 사유권을 뭔가 침해했다는 느낌이 좀 드는 네,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것도 있는 것 문도 같아요. 못 열고. 예. 예, 저런 때는 어떻게 해야 경우에는 되나요? 사실은 이제 일단은 좀 빼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먼저? 예. 아, 전화로. 예. 예. 근데 저렇게 주차를 하고 빼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 들어준 사람이 많아요. 연락을 안 받는 경우도 되게 그렇죠,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일단은 저거 자체가 사유지를 침범했기 때문에 저게 합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불법적인 상황이고 주인 입장에서는 저런 것들을 다 체증이라고 하죠. 사진을 찍거나 뭐 CCTV 자료를 남겨둬서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후에 이제 저 차주에게 강력하게 나는 소송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사유지에 대한 침범이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저렇게 계속적으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 방해죄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나의 주거 공간을 침범했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경찰에 사실 신고하셔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런 상황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유지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당연히 뭐 견인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너무나 반복적이고 장시간 저렇게 주차를 했다고 한다면 경찰에 이야기를 해보는 게 가장 현명하고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사유지의 경우 경찰과 지자체 관여가 어려워서 관리도 어렵다고 하지만 횡단보도 갓길 같은데 얌체 주차하는 차량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될까? 지금 이제 AI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이 자전거로 가지만 예. 사실은 뒤쪽에 저 그 마이바땡을 봐야 그러네요. 되거든요. 네. 저렇게 지금 불법 주차를 지금 당당하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세미 씨, 3년을 3년 동안요? 네, 3년 동안 저렇게 여기 매일이요? 그냥 자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도로를. 뉴스가 한번 됐었어요. 저게 네. 이제 그 일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차주가 항상 도로변에 그냥 저 도로에. 차를 붙여놓고 항상 자기가 일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년이 됐습니다. 마치 주차장인 것처럼. 왜 네. 주차를 안 하시고 저런 데 될까요? 그러니까 비싼 차를 몰고 차를 타는데 주차비가 아까웠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주차비 아껴서 주차비 그거 아껴서 앞에서 부자가 마이바흐를 됐나요? 샀다. 마이바땡을 산 거예요. 저 차비를 아껴서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요. 예, 아 이게 진짜 뭐 변호사님 말이 안 되는 상황인 네. 거죠? 네. 심지어 저기 로드뷰 있잖아요. 그 네. 포털 사이트의 로드뷰 거기 딱 보면 이제 길거리를 볼 수 있는 예, 예. 그 로드뷰에도 저 차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하도 저기다가 맨날 대고 저 자리에다 네. 대니까. 네. 저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서 별로 이제 불이익을 안 받았다는 이유가 교차로 주변 5m 이내 곳에서는 차량의 주정차가 모두 금지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서. 근데 저렇게 계속적으로 견인도 안 되고 아주 당당하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5m에서 조금 벗어난 5m 훨씬 밖에 조금 주차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그렇네. 이 5m라는 규정을 살짝 벗어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뭔가 과태료라든지 견인 조치를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이 차 어떻게 됐을까? 아직도 저 자리에 주차를 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로드뷰에 찍히는 그런 상황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미 씨? 저는 문제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큰 징계를 받지 않았으니까 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논란이 됐으니까 좀 이번에 좀 빼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맞습니다. 이 최초 제보자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은 다행히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뭐 커뮤니티나 뭐 이곳저곳에서 워낙 좀 욕들을 많이 해서 유명했겠어요. 네, 처음에는 저 자리 말고 다른 곳에 불법 주차를 하다가 인근 주민들이 자체 단속을 해서 아예 지금은 이제 자취를 감춘 상황이고 논란이 되니까 다른 곳에 불법 그죠 주차를 그죠 예. 하다가 보통뿐은 아니에요. 보통뿐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보니까. 네. 왠지 네. 딴 데서 포착될 것 같아요. 어딘가에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3년이나 무단 주차. 만약 우리 히어로들 집 앞에 혹은 지정 주차 자리에 무단 주차된 차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대처를 해야 될까? 일단 저 차들 앞에는 늘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화를 합니다. 차주에게. 네. 그냥 별말을 하지 않고 선생님 차가 아유 지금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지금. 아이고 네, 그 정도만 얘기하면 뛰어오시죠. 다른 얘기 하지 않고. 네. 요즘 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사진 찍어가지고 그 일종의 그 신고 있죠, 스마트 신고. 앱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정말 되게 쉽게 어플 깔고 맞아요. 사진 찍어서 올리면 바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라도 많이 사실 해주시면은 조금 경각심도 좀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 정석의 방법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좀 과태료 부과 받고 하면 사실은 또 생각을 달리할 수 있거든요. 모르셨던 분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더 우리끼리라도 좀 정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차를 산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일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지만 네. 저기 최근에 이집트 검찰이 네. 국민들에게 이렇게 공식 선언을 통해서 그 공지한 게 있는데 그것 바로 만약에 길 가다가 위법 행위를 보게 되면 그거를 그대로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검찰청이나 아니면 경찰청에 보내달라. 최소한 자기 개인 SNS 계정에 올려서 경찰청 계정을 태그해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신속하게 그거를 대처하겠다. 그래서 저이면 한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찍어서 신고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면 저도 찍어서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 제대로 된 방법 사건 부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자, 제일 먼저는 차주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차를 좀 빼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연락을 안 받거나 완전히 또 무시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일단 이 사람이 어떤 불법 주정차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반드시 기록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십시오. 불법 주정차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시고 또 하나는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주차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업무 방해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유지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유지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주차를 함으로써 어떤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 금전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유지가 아닌 어떤 도로교통법상의 어떤 불법 주정차 구역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경고도 필요 없이 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또는 지자체의 어떤 주차 단속 요원이 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견인 조치까지도 하게 됩니다. 네. 증명하고 경고하고 신고해라.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단어장 정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정상근 기자님이 끊어주십시오. 네. 네. 오늘의 교훈 아껴서 많이 받다. 아니, 하지만 그렇게 주차비는 하자는 건 내는 아니시잖아요, 걸로. 그죠? 네, 그렇죠. 주차비는 내는 걸로.